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심미정입니다. 적의 사격이나 폭격에서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땅을 파서 세운 시설을 통칭 벙커라고 하죠. 한자로는 엄폐호라고도 부르는 이 벙커는 지하 깊은 곳에 철골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견고하게 구축하는데요. 적의 폭발물 공격에 대비하고 또 오랜 시간 그 안에서 버티기 위해 비상식량과 식수 등을 다량으로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관측과 폭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주요 군시설을 지하에 두는 사례도 있죠. 전시의 통수권자를 보호하고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하 벙커는 특별히 워룸이라고도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워룸이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과 독일의 히틀러가 썼던 지하 벙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 깊숙한 곳에 숨긴 적과 시설물은 찾기도 어렵지만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각국은 이곳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무게와 폭발력으로 땅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벙커 속에서 터지는 관통형 폭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벙커를 날리는 폭탄, 벙커버스터입니다. 오늘 밀리터리 M에서는 적의 벙커를 부수기 위해 등장했던 벙커버스터들의 역사와 종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 아웃포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가 빛나den 그런 작전도 막 떠오르고 나폴레옹, 패튼 장군, 롬멜 장군 이 밀리터리 세계에서 정말 한가닥 했던 분들의 명언들도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내가 이제 영화 하나를 봐도 밀떡이 됐구나. 느꼈습니다. 저희가 잘 가르친 보람이 있네요. 가르친 겁니까? 그렇죠. 혼자 배운 거 아닐까요? 흡수하신 거예요? 아하. 그럼 오늘도 그 나폴레옹 롬메라 이름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 2차 대전 폭탄을 말할 때 꼭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반스 월리스 경이시죠. 반스 월리스. 네. 2차 세계대전에 승전에 공헌을 하셔가지고 기사자기를 또 받았어요. 나이트가 되셨죠. 그리고 대영 제국 훈장도 받았고 왕립학회의 그 명예 회원이자 로열 메달의 수상자로 BBC 선정 위대한 영국의 백인 여기에도 꼽히신 분입니다. 뭔가 또 백인. 훈장도 받으시고. 네, 훌륭한 분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투에서 활약을 하셨나요? 이분이 그 전투에서 직접 활약한 분은 아니고요. 그 개발자였습니다. 개발자. 그것도 이 폭탄 개발 전문가였죠. 폭탄 전문가라면은 매드 사이언티스트라는 그런 느낌인데 다 날려버리겠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런 사람 아니고 네. 이분이 2차 대전 때의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상금을 수령했는데 이 상금을 전부 전사한 폭격기 조종사들의 가족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완전 대인배적이죠. 기부천사. 네. 이분이 대표적으로 보면 물이 이렇게 통통통통 튕기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폭발하는 무수제비 폭탄을 개발한 걸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폭탄으로 독일의 댐을 공격했던 일화는 댐 버스터즈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그 밖에도 기상청의 특수폭탄들을 여러 종류 아주 많이 만드셨죠. 물수제 폭탄 빙글빙글 정말 돌아요. 궁금한데요. 이분도 평범한 분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월리스 경이 손댄 무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전과를 거두고 2차 대전 이후까지도 영향을 끼친 무기가 바로 지진폭탄이라는 겁니다. 지진폭탄. 네. 2차 대전 동안 그 영국 폭격기 부대를 지휘했던 아더 해리스 경은 이 지진폭탄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죠. 우리는 월리스의 12,000파운드 폭탄을 사용했다. 이 폭탄은 철도 터널이나 두꺼운 콘크리트 지붕을 가뿐히 관통했다. 이 폭탄의 성공이 입증되자 월리스는 원자폭탄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파괴적인 무기였던 22,000파운드 폭탄을 개발했다. 22,000파운드? 그렇죠. 그리고 이 폭탄은 1945년 봄이 되어서야 완성됐지만 우리는 이 무기로 공업지대의 육교나 철교 그리고 유보트 생산 시설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여기서 말한 그 12,000파운드, 네. 22,000파운드 폭탄이 바로 지진 폭탄입니다. 지진 폭탄. 지진 폭탄. 아. 그 시절 뭐 영국 공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강의 결전병기였죠. 아니 뭐 지진 폭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폭탄이 지진을 일으키는 건가요? 뭔가요? 실제로 그렇게 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뭐 도시나 뭐 여기를 막 흔들리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고요. 아, 그럼 지진 폭탄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폭발해가지고 네. 그 충격으로 목표가 된 건물이나 그 지하시설 주변에 집안을 막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그 옆에 터지더라도 집안이 흔들리니까 폭삭 무너지는 거죠. 아, 땅 속에서 터뜨려서 땅이 마치 지진이 나는 네.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근데 보통 사실 그냥 일반적인 폭탄 하면은 꽝 하고 터지면서 그냥 그 폭발력 자체로 목표물을 그렇죠. 부수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지진 폭탄 들어보니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뭐 발상의 전환이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뭐 지진폭탄이 약간 좀 발상이 좀 특이하죠. 근데 이게 그 튼튼한 건물에는 이 지진폭탄이 그 의외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 폭탄이 건물에 정확하게 명중하기만 하면 내부를 그렇게 폭발로 휩쓸어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충분한데 뭐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명중률 자체가 뭐 엉망진창이었죠. 뭐 대부분은 뭐 목표물 주변에 떨어지는 게 뭐 고작이었죠, 당시에는. 게다가 2차 대전 때는 이렇게 곡사포나 네. 폭격기가 휘 떨어뜨리는 게 발전하면서 폭탄이 떨어지면서 방공호나 지하 구조물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도 방어해야죠. 그렇죠. 뭐 이런 방공호나 지하 그 구조물들은 어지간한 폭격이 사실 뭐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핵심 목표물이 되는 사령부나 그 시설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 폭탄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놨다는 게 문제였죠. 이 방공호라는 게 위로 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쪽은 꽤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폭탄으로 공격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분이 등장하신 거죠. 선지자 예, 선각자? 선지자가 맞죠. 월리스? 월리스. 아하. 지하 구조물이나 방공을 무너뜨리려면 지진폭탄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일단 땅 깊이, 그러니까 건물의 기초나 주변 지방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됐죠. 네. 그리고 나서 건물을 뒤흔들 만큼 큰 폭발력을 일으킬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지진폭탄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월리스 경우는 정말 단순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팅 떠오릅니다. 첫 번째, 엔진 6개가 달린 세계 최대의 빅토리 폭격기를 만든다. 네. 둘, 그 폭격기로 높은 고도를 날아가다가 10톤짜리 무거운 폭탄을 떨어뜨린다. 셋, 무거운 폭탄이 초음속으로 떨어지면서 그 힘으로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마지막 네 번째, 터진다. 뭐 간단하죠. 아니 폭격기 만들어서 튼튼한 폭탄 터뜨린다. 되게 간단하게 들려서 이게 뭐 그다지 뭐 그렇게 특이해 발상이 보이지 않죠? 전환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좀 무식해 보이긴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폭탄이 그 땅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려면 강력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게 그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즉 무겁고 튼튼한 폭탄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만큼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생각납니다. 2분의 1 시절에. MV 제곱. 네. 오, 이과. 근데 그래도 뭐 10톤짜리 폭탄을 만들고 그 폭탄을 실어 나르겠다고 세계 최대의 폭격기까지 또 만들고.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맞아요. 그냥 그럴 바에야 그냥 방공호 자체를 빵!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을 새로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그게 생각이 이거죠. 드는데 돌고 도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생각을 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공군도 이런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네. 당시에 영국 사정이 말이 아니었군요. 영국 당시 국민들은 뭐 배급제에 달걀이 없어가지고 분말 달걀이랑 스팸을 비벼서 먹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제대로 아이디어인데 이걸 실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원리가 입증되지 않은 거대한 폭탄을 만든다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때려 부을 수 있냐 그러니까요. 난 이런 팥죽 분위기였었어요.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을 진행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이 독일 폭격을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독일의 그 강화된 구조물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1941년부터 네. 4,000파운드급 폭탄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 집어 던지면은 거리 하나를 날려버린다 해서 이게 블록버스터라는 별명을 붙은 무기인데 네. 이게 대형 영화의 별명으로까지 쓰이게 됐죠. 뭐 이렇게 별명 자체가 블록버스터라면 어느 정도 급인지 대충 감이 네. 오는데 거리 하나를 없앨 정도고요. 네,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크기만 키운 폭탄은 땅 위에서 아무리 터져봤자 뭐 독일이 튼튼하게 지은 벙커나 그 지하 시설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상륙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영국 본토에 1944년에서 영국 본토에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작전 준비했는데 진격에 방해가 된 시설물을 일단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벙커도 다 어떡하냐. 이거 강화돼 있는데 이거 떨어뜨려야 되는데 영국은 그제야 월리스경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렸죠. 그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반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원래 구상대로 그래서 10톤짜리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래 아직 이것도 땡기고 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반으로 뚝 자르자. 그래서 5.4톤짜리 축소형 폭탄이라면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톨보이라는 폭탄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실전 투입된 톨보이는 독일이 수송로로 쓰던 철도 터널 하나를 한 방에 뚫고 지나가서 꽝. 이때 터널이 있는 안반 18m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네. 원래는 그냥 지진 효과만 내려고 했는데 또 다른 엄청난 효과를 발견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톨보이를 일정한 고도에서 떨구면은 네. 땅에 부딪힐 때 속도가 시속 1210km. 거의 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땅이라면 20m까지 쭉 타고 들어가는 거죠. 뭐 철근 콘크리트 뭐 벙커가 있더라도 5m 정도는 가볍게 뚫고 들어갔어요. 지하 20m요? 네, 지하 20m. 그러면 콘크리트 지금 생각하면 강화로는 지하 몇 층입니까? 지하 한 4층? 4층, 4층, 5층 그 정도 들어가죠. 게다가 땅 속에서 터지라고 제가 지연신경을 썼는데 조금 이따 터져, 조금 이따 터지는데 이게 구조물을 파고 들어간 후에 아래서 터져버리니까 효과가 정말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 톨보이를 쓰기 시작해서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일단 뭐 폭탄으로 안 된다? 그랬다 하면 무조건 뭐 톨보이 실은 랭카스타가 뜨는 거죠. 오늘도 출격! 그렇죠. 랭카스타. 떠서 출격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향해 뭐 독일의 V1, V2 미사일을 쏘는 기지나 유보트 기지, 유럽 각지의 그 독일군 벙커들이 총 854발의 톨보이를 맞고 주저앉았습니다. 많이 쓴 만큼 공격도 많이 당했군요. 뭐 V1, V2, 유보트 다 이미 엄청난 무기다라고 저희가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지들을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톨보이다. 그야말로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바로 톨보이였네요. 그렇죠. 그 유명한 그 독일의 틸피츠 전함도 그 웬만한 뭐 항공 폭격에는 뭐 꿈쩍 않고 버텼는데 이 톨보이 딱 두 방의 배가 확 뒤집히고 맙니다. 이러한 뭐 엄청난 활약 덕분에 톨보이에는 벙커버스터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죠. 우리가 말로만 많이 듣는 벙커버스터가 톨보이를 발전했구나. 이 창이 있으면 방패도 또 발전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아무튼 수백 발의 톨보이를 얻어맞은 독일은 이를 악물었죠. 네가 5톤급 폭탄에서 막 떨어뜨리는데 좋아. 이 5톤까지는 내가 막아보겠어. 이를 악물고.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시설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막 발랐어요. 5톤까지 우리가 버텨보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영국은 그 월리스경의 원래의 계획대로 10톤 폭탄, 일명 그랜드 슬램을 만들었습니다. 폭격기 한 대에 한 발 실으면 뭐 뜨기도 버거울 정도로 엄청난 무거운 물건이었고 이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몰리붙은 합금강으로 만들어서 가격도 뭐 어마무시하게 비쌌죠. 그거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총 99발만 생산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전투에 투입된 건 49발에 불과했지만 그 위력만큼은 진짜 돈값을 제대로 했죠. 뭐 이렇게 만들어진 톨보이는 뭐 장난 아니었었죠. 스치기만 해도 지진 효과로 철교가 날아가는 괴물이었고 맨 땅이면 거의 40m를 파고 들어갔었어요. 톨보이가 20m였으니까 40m. 와. 그러니까 40m 파고 들어간 기반함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톨보이 대응을 생각해서 막 콘크리트를 막 쳤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종이장 취급이 된 거예요. 지진 효과가 아니라 그냥 지진인데요. 40m 정도면 와, 한 번에 뭐 지하철역 바닥까지 뚫고 들어간 셈이잖아요. 네, 이 그랜드 슬램의 최고 정가는 네. 역시 그 브레멘 인근에 설치된 발렌틴 벙커였습니다. 네, 최대 7m의 철근 콘크리트 보강대 시설이었거든요. 네. 5m를 뚫으니까 7m를 만들자. 정확하게 2발의 그랜드 슬램 얻어맞은데 그냥 가루가 됐어요. 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 톨보이와 그 그랜드 슬램의 그 전과에 크게 그 감명받은 미군이 20톤급 폭탄 T-12 클라우드 메이커라는 걸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의 그 계보는 2차 대전 직후부터 끊기게 되죠. 왜 끊겼을까요? 그러니까 핵 때문이죠. 해요? 핵. 핵! 핵폭탄이 뚝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질 거. 야, 이게 더 좋은데? 핵폭탄은 100kg짜리 하나만 있으면은 전술 핵폭탄 요 100kg짜리 하나만 있으면은 이 벙커부스터 뭐 10톤짜리 훨씬 더 위력이 강하니까. 벙커부스터의 원전 연구가 아이 그래도 비핵폭탄 이게 벙커부스터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뭐 자국산 폭격기 뭐 톨보이나 그랜드 슬램 이렇게 탑재할 수 있게 해뒀지만은 네. 별 의미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벙커버스터의 시대는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또 냉전 초기에 핵 만능주의가 지나가고 네. 핵이 없는 전쟁이 몇 번 터지면서 핵폭탄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방공호나 지하시설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다시 필요해졌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게 1991년 걸프전입니다. 90일. 걸프전.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공군을 동원해서 이라크를 폭격하려다 보니까 네. 사담 후세인이 저기 이라크 여기저기에 방공을 지어둔 거예요. 엄청나게 두꺼운 방공호들을 이거 어떻게 뚫냐는 거죠. 네. 그래서 평범한 간통 폭탄 정도로는 이거 어림도 없겠구나. 감당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핵을 쓸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벙커버스터가 활약하게 되는 건가요? 당시 미 공군은 급하게 아이디어를 공부했는데 그 조건이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2차 대전 때처럼 큰 폭격기를 날려보냈다가 대공포에 격추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F-111 같은 전폭기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의 그 폭탄 크기가 좀 작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량은 5,000파운드, 그러니까 2.3톤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량으로 과거에 그 톨보이를 능가하는 관통력을 내는 폭탄을 한 달 내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무게는 훨씬 가벼워야 되는데 한달 내에. 위력은 똑같은. 동급. 그러니까 질량을 키워서 운동 에너지를 관통하는 게 이게 벙커버스터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쓰던 톨보이의 절반 중량으로 같은 관통력을 요구한다면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였었죠. 그럼 또 높인 데서 떨어뜨려야 되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요걸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무게,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파괴력을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량이 적어지면서 그만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근데 그게 가능은 합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야겠죠. 실제로 이 불가능 가까운 요구를 실현을 해보겠다고 나선 업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디펜스 시스템이라는 업체였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인가요? 그 폭탄의 무게를 줄이는 대신에 폭탄 형태를 가늘고 길게 만들어서 그 관통력을 증가시키자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만들려면 직경이 작고 길이는 길면서 땅을 파고들어도 부러지지 않은 그렇게 구조물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껍데기를. 그렇죠. 그걸 언제 만드냐는 거죠. 그렇죠. 한 달 안에 한 만들어야 달 안에. 한 달 안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하나 또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이거 지금부터 개발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냥 태역한 8인치 자주포 네. 203mm 그 포신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쓰면 안 될까? 그런 거였어요. 옛날에 썼던 애 어떻게 좀 해가 보자. 네. 안 되는 걸 또 되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전시니까요. 급하니까 한 달에 만들어니까. 그래서 내경 203mm짜리 포신 안에 또 폭약을 가득 채우고 네. 앞에는 레이더 유도 장치를 단 직경 40cm짜리 가늘고 긴 진짜 장창 같은 네. 벙커버스터 GBU-28이 완성됩니다. 오. 그러니까 GBU-28은 시험 투하에서 땅 속 깊이 50m 혹은 철근 콘크리트 6m 이상을 뚫어버렸어요. 시험으로 떨어뜨려 보니까. 오. 폭약이 적으니 폭발력은 네. 떨어져도 관통력은 거의 뭐 그랜드 슬램급이었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뭐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완성될까지 딱 2주가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하다. 빨리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 그 직전 개발을 시작한 무기가 전쟁 직후에 바로 투입될 수가 있었죠. 오.
오, 어떻게 2주 만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2주가 더 남네요, 심지어. 2주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물건을 재활용했던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잘라내고 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죠. 그렇게 완성된 GBU-28은 즉시 실전에 투입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서쪽에 있는 알-타지라 공군기지에 벙커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F-110 스텔스기가 900kg짜리 관통폭탄 3발을 맞췄는데 네. 못 들었어. 어. 굉장히 안명 높았죠. 아, 여기가 못 들어가? 어허. 그런데 GBU-28을 탑재한 F-110 아드바크가 쭉 가서 뚝 한 방울 쑥 떨어졌어요. 와가. 그래서 언론이 이때부터 벙커버스트의 부활이라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 대서특필하고. 이 GBU-28은 그 어마어마한 관통력 덕분에 코소보 전쟁이나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폭탄의 재료로 사용되던 그 곡사 포신이 전부 다 소진된 이후에는 이 포신 형태의 강철 케이스를 뭐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네. 생산을 쭉 이어나갔죠. 이거 저거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네. 오. 북한이 그 2009년 핵실험을 그 실시한 뒤에 미국에서 북한의 지하 벙커 공격용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F-15K의 결전 병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알고 있죠. GBU-28이 등장하자 네. 문제는 뭐냐면 창과 방패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맞춰서 이걸 대응하는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아예 지하 뭐 80m, 100m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아예 하강한 기반에 이루어진 터널을 만든 그 확에서만 시설을 만들게 돼요. 이란의 포로도 해경련 농축 시설이 바로 이런 심층 지하 시설이었습니다. 북한에도 이렇게 비슷한 데가 있었죠. 하강한 기반으로 쑥 들어간 데가. 아니 무기가 발전하니까 그만큼 방어력도 같이 상승을 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GBU-28로도 무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미국이 또다시 해답을 냈습니다. 또. 창과 방패의 대결이니까. 또. 예, 그러니까 B-2나 B-52 같은 대형 폭격기용으로 거대한 폭탄을 만들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얇고 길게 보여도 이렇게 거대하게 거대하게, 아예 크게 하자.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랜드 슬램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핵폭탄으로 관통력을 내려면 운동 에너지밖에 답이 없다. 계산한 거죠. 그래서 중량 3만 파운드, 그러니까 13.6톤짜리.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그랜드 슬램보다 더 큰 괴물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너무 무겁다. 저건가요? 어마무시하죠. 그렇게 등장한 게 GBU-57 일명 MOP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통력에 집중한 폭탄이죠. 맨 땅의 경우 70m를 뚫고 들어가고 최신 강화 철근 콘크리트도 10m 이상 뚫을 수 있는 정말 괴물입니다, 괴물. 이게 뭐 관통력만 따지면 소형 핵폭탄보다 더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맨 땅에서 70m요? 진짜 괴물인데요. 폭탄 자체의 폭발력도 어마어마해서 월리스경이 구상한 지진 폭탄처럼 표적을 다 돌파하지 않아도 지진 효과를 이렇게 목표를 부술 수 있다고 하죠. 꽝 터져가지고. 그 정도면 그냥 벙커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월리스경이 머릿속으로는 이런 걸 구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효과가 있으니까 또 다시 발전의 형태를 만들려고 아마 연구 중이겠죠, 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MOP의 그 소형화를 추진 중이죠. 신형 폭격기 그 B-21 레이더 같은 경우에 B-50이다 B-2보다 덩치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 MOP 탑재가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커요. 그렇죠. 그래서 크기나 무게는 MOP의 3분의 1 정도지만 위력은 비슷하거나 더 강력한 신형 관통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작고 파괴력은 더 크고 그게 바로 정답인 것 같은데 상상력과 기술이 함께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점점 더 발전을 하는 게 무기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벙커버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 대 총 코너, 세계 최강의 개인 방어화기를 가려라. 개인 방어학이라면 PDW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방어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호신형 총기를 말하는 건데, 아니 그렇게 본다면은 권총도 이게 PDW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군이 포병들에게 지급했던 마우저 C96이나 뭐 루거 P08이 뭐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그 미군이 운전병들이나 그 전차병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만든 M1, M2 카빈도 뭐 일종의 PDW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PDW라고 불리는 총기는 그 기존의 권총이나 카빈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PDW는 관통력에 특화된 총입니다. 즉, 간편하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방탄복으로 무장한 적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총이다. 이거죠?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는 총이다. PDW라는 게 굉장히 공격적인 개인 방어하기를 지칭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강의 개인 방어하기를 가려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열 길이 264mm, 장탄수 50발, 유사거리 200m, 티타늄 방탄복으로 무장한 소련군 특수부대 스페츠나트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계 최초의 본격 퍼스널 디펜스 웨폰 P90. 이야, 진짜 P90은 아무리 봐도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총기 역사상 P90처럼 기괴한 디자인은 없지 않나 싶은데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그 PDW 개념에 굉장히 충실한 디자인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의 총들은 탄창은 물론 이 권총 손잡이도 총몸과 이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휴대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걸리적대고. 그래서 탄창을 총열 위에 나란히 꽂도록 설계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무려 50발이나 수납되는 탄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권총 손잡이도 총검과 수평을 이루도록 아주 굉장히 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휴대 시에 뭐 걸리적대는 부분이 전혀 없죠. 미끄덩미끄덩하죠. 덕분에 저런 우럭이 태어난 거군요. 저게 좀 생긴 건 좀 저래봐도 성능은 거의 뭐 피라냐급이죠. 자, 팬더님이 선택하신 PDW는 어떤 총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소개해 주시죠. 총열 길이 174mm, 장탄수 30발, 유효사거리 200m. 러시아 연방보안군 소속 최정예 스페츠나츠 요원들이 방탄복으로 무장한 적들을 상대하게 만들어졌다. SR2 베레스크. 이게 뭐 스페츠나츠를 상대로 만든 총이 P90이었는데 SR2는 뭐 스페츠나츠가 사용하려고 만든 총이었군요. 대기열구도 뭐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런데 저 SR2 저거 디자인은 굉장히 좀 구태의연한데요. 뭐 탄창이 권총 손잡이 안에 들어가는 걸 봐선 우지를 뭐 거의 그대로 카피한 게 아닌가 싶은데. 내부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링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대스페츠나츠 방어화기 P90 대 스페츠나츠의 공격화기 SR2 베레스크. Get in the ring. 1라운드 P90의 등장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소개 말씀에서 P90이 스페츠나츠 침투조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스페츠나츠를 콕 찍어서 이렇게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냉전이 한창일 때 그 스페츠나츠가 전 세계 각지에서 진짜 뭐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악명이요?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벌어진 그 프라하이봄 그 진압 작전에 투입돼서 단 하룻밤 만에 공항과 방송국을 점령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싹 소멸시켰죠. 그리고 그러니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1979년엔 이 스페츠나츠 연합팀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에 침투해서 하피줄라 아민 대통령 일가족과 호위대 120명을 몰살시킨 전력도 있고요. 1985년 베이루트 주재 러시아 외교관 납치 사건 당시엔 이 테러범들에게 더 악독한 테러를 가하는 방식으로 인질들을 구출해서 진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경악시켰죠. 자국 외교관을 납치해서 살해까지 했는데 강경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프라하이봄 그 진압 작전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일가족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진행하시죠. 아무튼 이 무시무시한 스페츠나츠의 임무 중에는 나토군 후방의 전략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종심 정찰 및 파괴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츠나츠가 그냥 나토군의 후방을 노렸다. 이건가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나토군 후방엔 그 시설 관리 요원이나 공병, 조종사 같은 좀 비전투 병력들이 주로 배치됐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그 1m에 육박하는 풀사이즈 자동 호총은 무겁고 거치덕돼가지고 휴대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권총이나 기관단총을 주로 이렇게 호신용으로 휴대했는데 문제는 스페츠나츠 대원들이 티타늄 소재의 6비트 방탄복과 이 스페라 헬멧을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티타늄 소재면 기존의 권총이나 기관단총으로 이게 뚫을 방법이 없다, 요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티타늄을 쓴 거죠?
티타늄이 굉장히 비싼 재료인데 당시에 그 소련군 재정이 그렇게 빵빵했나요? 그러니까 소련군도 이게 케블라 같은 합성선유 소재 반탄복을 이게 쓰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티타늄을 방탄재로 대신 썼답니다. 사실 티타늄이 비싼 거는 자원이 희귀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재련이 어렵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련은 공산국가였지 않습니까? 인건비 따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만들어! 티타늄 방탄복을 대량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스페츠나치의 그 티타늄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는 총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 나토군은 신개념 개인 방어화기 PDW의 성능 요구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요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단 그 총 본체는 핸드프리로 가볍게 휴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PDW 전용탄의 경우 기존의 나토 대식 9mm 파라벨룸 탄보다 사거리, 명중률, 저지력이 모두 높아야 했고 반동 컨트롤이 용이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티타늄 방탄복 관통 능력이 필수였죠. 그런데 아무리 이게 티타늄 방탄복이라고 해도 어지간히 두껍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소총탄에는 이게 다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럼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PDW를 개발할 게 아니라 5.56mm 쓰는 이게 단축형 자동 소총을 이게 지급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 단축형 자동 소총은 총열이 짧고 가벼운 만큼 그 총구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풀사이즈 자동 소총에 비해서 화염이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스페츠나츠가 야간에 침투하면 교전을 벌일 때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즉 화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수의 위치도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이 얘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총기 업체들이 PDW 개발에 이렇게 달려들었나요? 사실 PDW 성능 요구안이 절대 이게 뭐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티타늄 방탄복을 관통할 수 있는 신규격탄을 만들어야 했고 이걸 또 사용할 수 있는 총까지 동시에 완성시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나토에서 PDW 요구안을 발표한 지 불과 1년 만에 FN사는 완벽에 가까운 PDW, P90과 전용탄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뭐 다른 업체들이 뭘 해볼 수 있는 틈이 없었죠. 1년 만에 신규격 총과 탄을 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 FN사는 이미 1986년부터 PDW 컨셉의 총과 이 전용탄 개발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뭐 좋게 보자면은 어떤 총이 필요할지 미리 예상하고 발빠른 대처를 한 셈이고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나토군과 FN 사이에 뭔가 좀 짬짬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하긴 뭐 이게 당시 FN사는 파리나 M16A2 같은 자동 소총부터 SS-109 나토 제식탄 그리고 맥이나 미니미 같은 기관총까지 나토군에 납품했다. 세계 최대 총기 제조사였으니까 뭐 그런 추측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P90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1991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사실상 종결돼 버린 거죠. 스페츠나츠가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 그러니까 나토군이 PDW를 도입할 이유도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결국 P90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FN사는 기가 막힌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굉장히 슬기롭게 극복을 해내죠. 오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냉전이 끝나고 케블라 방탄복이 민수시장에 대량으로 쫙 풀렸는데 이걸 범죄자나 테러범들이 걸치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덕분에 테러범들의 피를 마시고 자란 총이라는 평가를 받던 MP5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죠. MP5는 9mm 파라벨룸 탄을 썼기 때문에 뭐 케블러 방탄복에 가로막혔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FN사는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P90을 신개념 대테러 기관 단총으로 열심히 홍보해서 쏠쏠한 판매고를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케블라뿐만 아니라 티타늄 방탄복도 P90의 부활을 거들었다고 봐야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거의 이게 개멸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이때 엄청난 수의 6B2 티타늄 방탄복이 암시장에 쫙 풀렸거든요. 그렇죠. 덕분에 MP5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티타늄 킬러 P90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어허, 티타늄 킬러라. P90의 성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P90의 유효사거리 200m 내에서 1.6mm 티타늄판과 케블라 20장을 겹쳐서 만든 크리스하트 타겟이나 레벨 3A 케블라 방탄복을 그대로 한 방에 관통합니다.
레벨 3A면 10mm 오토부터 뭐 44 매그넘 할로포이타 같은 독한 권총탄까지 다 막아내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P90을 상대하려면 소총탄 방어가 가능한 레벨 3급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레벨 3 방탄복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라믹이나 금속판처럼 무거운 패널을 덧대야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많이 둔해져서 범죄자 혹은 테러범들이 그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즉 범죄 현장이나 테러 현장에서 P90을 막을 수 있는 무장은 없다. 이겁니다. 오늘 한장님은 좀 패기가 아주 이렇게 뿜뿜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무적의 P90이 대활약한 사례가 있긴 있나요? 물론이죠. 1996년 12월 17일 대테러 화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무장한 페루의 극좌파 게릴라들이 아키히토 일왕 생일 파티가 벌어지고 있던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에 들이닥친 거죠. 이거 이 사건 기억납니다. 결국 4개월 동안이나 그 지루한 협상을 벌이면서 페루군 특수부대가 대사관까지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테러범들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페루군 특수부대원들이 작전 중에 P90을 사용했는데 이 장면이 방송국 카메라에 잡히면서 대테러 총기계의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P90이 등장 배경에 대해 들어봤고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SR2 베레스크의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기명에 베레스크 뭐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러시아어로 낮은 산이나 황야에 피는 야생화를 의미합니다. 야생화요? 뭔가 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고요. 보시다시피 총기 디자인이 이게 거칠지만 꽤 예쁘장합니다. 딱 야생화죠. 자, 뭐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죠. 자, 그럼 SR2에서 이 SR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스페ци알리 라즈브라보카 이런 뜻인데 약자를 이거 영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의역을 하자면 특수 전용으로 개발한 두 번째 확인한 뜻입니다. 그럼 SR2가 아니라 SR1도 있겠네요? 이야, 이게 시작부터 엄청 이게 파고드시네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좀 못 참습니다. SR2에 사용되는 전용탄이 9mm 21일, 그러니까 규르자, 즉 사막 독사란 탄인데 관통 성능을 극대화시킨 PDW 컨셉의 권총탄입니다. 그리고 이 신규격탄을 처음 채택한 총기가 SR1 벡터라는 권총이죠. 여기서 벡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의 벡터를 의미합니다. 아하, 크리스 벡터의 그 벡터. 그러니까 그 러시아제 PDW 시리즈는 자동 권총이 먼저 만들어지고 기관 단총이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뭐 서방의 PDW랑 순서가 거꾸로네요. 그러니까 P90이 등장하고 8년 뒤에 P90 전용탄을 사용하는 5.7 자동 권총이 나왔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SR2 베레스크의 그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SR2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최정예 스페츠나츠, 즉 특수부대 대원들을 위해 제작된 PDW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면 이게 뭐 미국의 그 연방수사국 FBI랑 뭐 비슷한 조직인가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테러 임무와 방첩 활동, 그리고 범죄 예방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뭐 상당히 비슷합니다. 참고로 이게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은밀한 해외 공작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FBI보다 활동 범위가 엄청나고 뭐 거래 훨씬 막강한 조직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총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 이 SR2가 그 관통력에 특화된 PDW인 만큼 러시아 내에서도 이 방탄복을 입은 그 범죄자 혹은 테러범들이 그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나요? 러시아에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이게 좀 이게 극심한 이게 경제난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과 공무원들이 월급조차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결국 수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이게 생활고에 이게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상업전세에 뛰어들게 되는데 바로 이때부터 헬게이트 오픈인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츠나츠나 뭐 KGB 출신들이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러시아 마피아로 들어간 겁니다. 당시 이들은 군에서 밀반출된 군용품을 암시장에 팔아넘겨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 아까 환장님이 말씀하셨던 반탕복은 이게 물론이고 돌격소총부터 뭐 RPG-7 같은 거 이 대전차기까지 암시장에 막 팔아 제낀 거죠. 야, 아무리 그 군대가 엉망됐다고 해도 분명히 그 경찰 조직이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RPG-7 같은 게 그 암시장에 버젓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찰도 월급을 제대로 이렇게 못 받는 상황이라 이게 마피아에게 이게 돈 이렇게 매수가 된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매수되지 않은 경찰이라고 해도 방탄복에 자동소초까지 이게 무장한 스페츠나치 출신 마피아들이 이게 무슨 수로 상대해요. 권총 들고? 진짜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아니, 그래서 이게 조직 간의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시민들이 막 무고한 시민들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 경찰은 물론 러시아 중앙정부도 이게 손쓸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의 거점이었던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혹은 뭐 블라디보스크 이런 지역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총으로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 할 수밖에 없죠. 나도 총이 있어야겠다. 그렇죠. 아 진짜 뭐 그 당시에 뭐 전쟁터가 따로 없었겠네요. 이런 혼란한 국내 상황을 이게 정상화시키는 급선무였던 그러니까 FSB 입장에서는 방탄복으로 무장한 범죄자들에게 맞설 무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겠네요. 결국 FSB는 90년대 중반부터 9mm 21mm 그러니까 규류자탄을 사용하는 기관 단총을 만들어내는 지시를 내렸고 이 엄중한 지시에 따라 완성된 총이 1999년에 데뷔한 SR2 베레스키입니다. 그래서 FSB가 그 러시아 마피아 소통에 성공을 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성공시킨 인물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인데 1998년 7월 25일부터 1999년 8월 9일까지 FSB 국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분이 국장에서 수행한 그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지 뭐. 대대적인 마피아 소탕전을 전개했죠. 전쟁이죠, 전쟁.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러시아 연방의 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뭐 총칼로 이렇게 뭐 사고 치는 마피아들은 표면적으로는 뭐 어떻게 됐겠어요? 사라진 거죠. 표면적으로는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SR2의 실제 성능은 뭐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 200m 내에서 레벨 2 케블라 방탄복을 가볍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 9mm 파라볼륨탄에 화약을 더 채워서 위력을 증대시킨 플러스 피탄이나 357 매그넘 JSP 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방탄복이죠. P90이 레벨 3의 방탄복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관통력만 따지면 SR2가 P90보다 한 수 아래네요. 관통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지력까지 고려하면 SR2가 P0을 확실하게 압도합니다. 저지력이라. 뭐 좋습니다. 뭐 지금까지 P90과 SR2의 그 등장 배경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엔 두 총기의 그 관통력과 저지력을 비롯한 실제 성능에 대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o be continue. 저작권 관리에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디즈니의 이름을 미군과 영국군이 무단으로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부로 손대면 3대가 망한다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디즈니의 저작권 관리는 유명하죠. 실제로 디즈니는 미국 저작권법 성립 과정에 크게 일조한 그야말로 저작권의 끝판왕인데 이런 회사의 이름을 도용했다? 팬더 기자, 이게 사실인가요? 예,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막바지 미군과 영국군이 손잡고 폭탄을 개발해 사용했는데 이 폭탄의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폭탄의 이름이 어떻게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폭탄을 디즈니 폭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문제는 저작권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영국군과 미군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 겁니다. 당사자인 영국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하면 함께 보시죠. 이게 정식 명칭은 뭐 따로 있긴 합니다. 4,500파운드급 콘크리트 관통 로켓 보조 폭탄. 근데 어쩌다가 이게 뭐 디즈니 폭탄이 됐냐? 뭐 간단히 말하자면 이 폭탄 개발 아이디어를 디즈니 그 선전 영화에서 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디즈니 선전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뭐 바닥을 때려 부수고 뭐 지하 벙커까지 파고 들어가서 빵 하고 터지는 뭐 그런 폭탄이 애니메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뭐 옳다구나 한 거죠. 이 독일군을 보면은 얘네들 도대체 이게 뭐 군대인지 건설단지 뭐 도저히 뭐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뭐 툭 하면은 콘크리트를 막 발라버리는데 이 뭐 어지간한 폭탄 가지고는 이빨도 안 먹힙니다. 특히 그 뭐 유보트 대피 벙커 이런 것들은 두께가 7m예요, 7m. 뭐 이빨도 안 먹히지.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하나 하고 뭐 고민하다가 그 애니메이션 보고 바로 뚝딱뚝딱 폭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별명이 디즈니 폭탄이 된 겁니다. 이게 개발을 했는데 이걸 달 수 있는 그 폭격기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우리도 뭐 폭격기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애매했다 이거지. 폭탄이 너무 길었거든.
폭탄 길이가 5m가 넘어가가지고 폭탄창에 뭐 안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미군 B-17 폭격기 거기 폭탄 그 날개에다가 달아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었지. 심지어는 그 거대한 그 B-17 폭탄창에도 그게 안 들어가더라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그 폭탄을 사용한 건 미군이란 겁니다. 주변에서 뭐 니들 뭐 저작권성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겁주고 있는데 아니 이걸 걸려면은 그걸 사용한 사람한테 그 겁을 줘야지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우리는 정식 명칭이 따로 있다니까 그러네. 디즈니 영화가 영감을 줘서 폭탄을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이걸 장착할 폭격기가 없어서 미군의 손을 빌렸다. 뭐 이런 얘긴데 만든 거는 영국, 사용한 거는 미국.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관련 업계 쪽에서는 정식 명칭도 아니고 상업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며 내용을 보면 디즈니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는 건데 미군과 영국군이 지레 겁을 먹고 침소봉대. 속된 말로 오바를 한 거라는 관측이 대세입니다. 디즈니가 전쟁 승리에 기여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런가요? 다행이긴 합니다. 아니 폭탄 이름이 디즈니 폭탄이라고요? 그것도 심지어 진짜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요? 이거 진짠가요? 네, 이게 디즈니 밤 또는 뭐 디즈니 스위스로 불리는 이 폭탄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이게 정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식 명칭은 4,500파운드급 콘크리트 관통 로켓 보조 폭탄이었고요. 별명이 디즈니 폭탄이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폭탄에 미키 마우스가 그려져 있거나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디즈니 폭탄이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면 이거 우리 미키 미니한테 허락 받은 겁니까? 허락 받은 겁니까? 아니군요. 네, 4,500파운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2,041kg이니까 뭐 대충 2톤이 약간 넘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이 만든 그 그랜드 슬램 폭탄이 10톤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뭐 상당히 가벼운 놈이었죠. 그래서 이 가벼운 무게로 관통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로켓을 날아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벙커버스터의 역사는 결국 지하 벙커를 얼마나 더 깊은 곳에 견고하게 이렇게 뚫어버리냐. 네. 요거의 승부거든요. 비교적 근래인 2009년에 나온 초대형 관통탄, 그러니까 MOP, 그러니까 GB57의 무게가 13톤이 넘어가는 것도 결국 같은 이유였었죠. 13톤. 점점 무게가 커지는데요. 그걸 들고 날 수가 있긴 있습니까? 이게 뭐 B2 정도 되는 녀석으로 뭐 가능하죠. 이게 무게가 슉 나르니까. 그러니까 디즈니 폭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무게가 적은 편인 거죠. 그 일전에 그 스텔스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그 레이저 유도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 데서 떨어뜨릴 수는 없고 적당히 한 고도 한 6,000m 정도에서 그 투하를 합니다. 그러면 쭉 자연 역할을 하다가 고도 1,500m 지점에서 19개가 되는 그 로켓 엔진이 3초 정도 짧게 불을 쫙 뿜으면서 가속을 시키죠. 순간적으로. 3초 만에 그 그렇죠. 가속이 됩니까? 3초면 짧은 충분합니다. 시간 아닌가요? 이게 로켓 점화 이후에 그 실제로 내리꽂히는 속도는 무려 시속 1,590km, 그러니까 음속의 1.3배 수준이죠. 이게 전쟁 후에 실험을 해본 결과 이 폭탄이 뚫을 수 있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무려 4.47m 정도였습니다. 4.47m만 돼도 충분히 꽤 있을 만하죠. 두꺼운 두께잖아요. 2차 대전 시기니까 지금 그 정도만 해도 선방이다. 그렇죠. 충분하다. 그렇죠. 뭐 알고 보면 뭐 처칠의 워룸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뭐 V2라도 직격했으면은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렇게 놔두었어. 한건 했네요. 근데 결국은 이걸 달 폭격기가 없어서 미국의 손에 빌렸다는 얘기니까 이거 뭐 자존심이 조금 스크래치 나긴 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별명을 단 것도 영국인들이었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애국심에 뭐 스크래치가 나고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모형새가 좀 미묘하긴 했죠. 하지만은 애초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뭐 자존심을 세울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도 대영 제국인데. 아니 이거 없는데 뭐 어떻게 나라에서 돈이 없는데. 그렇군요. 자존심을 내세우려면 역시 돈이 또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정말 미국의 이렇게 물량만 이렇게 쫙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물량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들어봐도 그렇고 제 기억 속에서도 뭐 디즈니 폭탄이 썩
활약한 뭐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 놓고 써먹긴 했습니까? 일단 영국이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서 그 현장에 동원했던 벙커용 폭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랜드 슬램과 톨부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뭐 인공 지진을 유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디즈니 폭탄과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죠. 디즈니 폭탄이 실전에 투입되던 시점이 1945년인데 뭐 종전 직전이다시피 했고 그때 활약하기에는 뭐 이미 다른 친구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게다가 공식적으로 4번 출격했는데 네. 이게 전과가 좀 신통치 않았어요. 일단 뭐 로켓 추진기가 점화가 잘 안 됐고 명중률이 좀 많이 낮았어요. 가장 큰 뭐 성공 사례를 꼽히는 게 1945년 3월 30일인데 네. 브레멘의 유보트 공장 이렇게 부수려고 달려갔어요. 쭉 가서 36대가 몰려가가지고 60발을 떨어뜨렸는데 네? 그중 한 발만 명중했어요. 아이고 60발 중에 한 발이면 한 발. 너무 야가다. 예, 명중률이 너무 떨어지네요. 명중률을 높이려고 낮은 고도로 날았잖아요. 그래도 뭐 결국 그랬다는 얘기죠 뭐. 이게 아무리 낮춰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전쟁 중에 158발까지만 쓰이고 뭐 사실상 이렇게 가. 넌 좀 아닌 것 같아. 사실상 퇴출됐죠. 그래도 뭐 디즈니 폭탄이 보여준 게 고속 낙하 관통형 벙커버스터의 개념은 이후에 벙커버스터에게 큰 영향을 주었었죠. 레이저 유도 뭐 스마트 폭탄으로 일전에 그 걸프전에서 많이 쓰였던 GBU-27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많은 벙커버스터 탄생에 일조를 했습니다. 영감을 준 폭탄이다. 실제 활약은 조금 못했지만 미랄이 돼요. 네, 뭐 어떤 강력한 벙커 버스터든 간에 결국은 맞추지 못하면 뭐게 큰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걸 실감하게 되는데 그래도 디즈니 폭탄이다. 지금까지 만난 무기들 중에 가장 푸근해 보이는 어떤 그런 친근한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40년대였으니까 디즈니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대 이후다. 그러면은 뭐 난리 나죠. 마블 폭탄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막 빡 구궁궁궁궁궁. 근데 쓰기 힘들 거예요. 그런가요? 네, 친근한 만큼 이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마블 디즈니. 이거 막 잘못 썼다가 하면 요즘이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오늘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벙커버스터 계열의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땅 속에 숨어 들어가는 적을 쫓아가서 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 점점 더 깊이 땅을 파들어갔고 이에 대응해 더 강한 폭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더 센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핵무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뭐 위력이야 충분하지만 핵무기 같은 경우는 좀 방사능 문제도 있고 이걸 또 쓰는 순간 세계 대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벙커버스터는 핵무기에 준하는 폭발력을 목표물에 한정해서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벙커버스터 개발의 역사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GBU-28이죠. 그 이름을 여기서 다시 듣네요. 미 공군 요구에 급하게 만든 폭탄. 그렇죠. 벙커버스터라는 이름을 그 대중에게 각인시킨 장본인이죠. 벙커버스터 계열의 그 대표 주작격이 된 GBU-28. 이 GBU-28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 엘버트 L. 위모츠 주니어라는 사람인데 뭐 미국 공군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럼요. 어이구 잘했다. 쭈쭈쭈쭈쭈쭈쭈쭈. 2주 만에 그것도 만들어내라니까. 2주 뚝딱뚝딱. 시간을 더 벌었어요. 실전에서도 뭐 맹활약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 공군은 엘버트 L. 위모츠 주니어에게 공로상까지 주게 됩니다. 받을만 합니다. 줄만하죠. 그럼요. 그럼 뭐라도 줘야죠. 주는 게 맞고요. 걸프전이 끝난 이듬해인 1992년, 그러니까 승리 없는 승리, 걸프전이 보고되지 않은 역사란 책이 나왔는데 네. 이모츠는 이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는 목표물을 관통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관, 생존 가능성, 폭발성 등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목표물을 관통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뭐 벙커버스터의 대명사격인 폭탄을 만든 사람다운 발언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화력 경제의 정점이라 할 벙커버스터의 개발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 폭탄 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뭘 할 건가를 명확히 하고 그거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 전쟁의 수단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뭐 이런 덕목이 더 부각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밀리터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전반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앱!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짠적인 잠수함 이라크 나토 식별망 알파카 잠수함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순간이동을 한대. 이동한데 점프한데. 이번 시간에 일단 우리 본격적인 성능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기관이 잠수함을 버리려면 우리에게 버리라며 러시아에 애걸을 하는 것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냉전 시대 유물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괜찮을지 모르는 밀리터리 네. 다음 시간에